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어머님 MRI 검사를 하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으세요? 어머님, 대장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대장암 3기란다. 빨리 수술해야 된대.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엄마, 우리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어머니 다 늙어서 수술을 뭐하러 하세요? 이번 주에 하와이로 가족 여행 가는데 돈을 1천만 원이 모자라. 수술비에 돈 쓰지 말고 우리 여행 경비나 대줘. 어머님 수술 시작할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와, 드디어 하와이에 간다. 신나게 놀다 오자. 그래, 정말 신난다. 괘씸한 놈들. 지들 애미가 수술을 받는데 하와이로 놀러를 가. 뭐라고? 5일 후에 하와이에서 돌아오니까 삼계탕을 끓여달라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 저는 30년을 바보처럼 참고 지내온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제부터라도 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사연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소통하며 위로받고 싶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제 몸은 기계처럼 먼저 반응합니다. 75세의 나이, 김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보다는 민준이 엄마 혹은 할머니로 불린 지 수십 년입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남편과 피땀 흘려 마련한 이 40평짜리 아파트는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가 수아와 결혼하며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이 집은 제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거실 바닥을 닦으며 무릎에서 들려오는 뚜두둑 소리에 잠시 멈춰섭니다. 거실 소파에는 어젯밤 아들 내외가 먹고 치우지 않은 배달 음식 상자와 맥주 캔들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거실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만 제 손은 어느새 행주를 빨아 상을 닦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 넘게 이 집에서 제가 맡아온 무보수 식모의 역할입니다. 아들 민주는 30 중반이 넘도록 이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수아는 더합니다. 아침 7시 안방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수아가 나오며 처음 뵙는 말은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어머니 민준 씨,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남색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때립니다. 다리밑판 앞에 서서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셔츠를 다리는 제 등 뒤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수아, 아침부터 예민하게 만들지 말고 좀 싹싹하게 챙겨줘요. 수아가 요즘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든데. 아들의 그 한마디는 뜨거운 다리미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내 부모 귀한 줄도 알아야 하거늘 민준이에게 저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당연한 배경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집안의 모든 공과금과 관리비는 제 연금과 남편이 남겨준 쌈짓돈에서 나갑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도 주말이면 친구들을 불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 산더미를 해치웁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내 나이도 있고 해서 빨래랑 청소는 조금씩 나누어서 하면 안 되겠니? 그러자 수아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아드리는 게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적적하실까봐 효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로 유난 떠시면 저희도 생각이 달라지죠.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낡은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기름칠 한 번 받지 못한 채 억지로 돌아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도 허리 디스크로 걸음걸이가 휘청거려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사오고 아들이 좋아하는 국을 끓이기 위해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식탁에 앉아 맛이 좀 짜네. 고기가 질기네.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40평 집은 저에게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안방을 차지하고 저는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서 몸을 눕힙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야, 우리 나중에 이 집 팔고 강남으로 갈까? 며느리의 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나인데 그들은 이미 이 집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75세의 나이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에서 저는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실 대형 TV로 최신 영화를 보며 깔깔대지만 저는 제 방에서 낡은 라디오 소리에 의지해 하루를 마감합니다. 어쩌다 거실로 나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하면 수아는 어머니, 발소리 좀 죽여주세요. 민준 씨 피곤해서 쉬는데 방해되잖아요. 라며 눈치를 줍니다. 제 집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 그것이 서울 변두리 40평 아파트에 사는 김명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말은 저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친정 부모님 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갈비찜이 드시고 싶다는데 고기 좋은 거로 넉넉히 좀 준비해 주세요. 라고 통보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들이닥치면 저는 부엌대기가 되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나릅니다. 정작 식탁 한자리에 앉아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들은 사돈댁 안부와 해외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이 남긴 찌꺼기를 치우며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넘깁니다. 민준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한 번도 엄나, 힘들지?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돈 앞에서 우리 엄마는 일 안 하면 몸살 나는 체질이에요. 라며 저의 희생을 당연한 성격 탓으로 돌리곤 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키운 내 새끼가 남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취급할 때 느껴지는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아침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그런데 방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온 민준의 첫마디는 엄마, 오늘 해장국 안 끓였어요? 어제 술 마셔서 속쓰린데. 였습니다. 제가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는 것을 보고도 수아는 문 밖에서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애 학원 가기 전에 밥은 먹여야죠.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차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75세 노모의 신음보다 자신들의 아침 끼니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계란을 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프라이팬의 열기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뜨겁게 느껴졌고 시야는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아이 교육 문제를 논하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수아와 핸드폰, 게임에 열중해 있는 민준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계란을 뒤집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자식을 이렇게 키운 내 잘못이지라는 자책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는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이 집을 유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낡은 배수관이 터져 제가 직접 사람을 부르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테이프로 막는 일들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수아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며 거실 조명을 바꾸고 싶다고 칭얼대면서도 정작 화장실 전구가 나갔을 때는 어머니 전구 나갔던데. 민준 씨 바쁘니까. 어머니가 사람 좀 부르세요. 라고 떠넘깁니다. 이 40평 집의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중앙난방이라 온도를 높이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민준이가 투덜대는 바람에 제 방은 늘 냉골이었습니다. 정작 거실은 아이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며 펄펄 끓는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낡은 내복을 2겹씩 껴입고 수건으로 목을 감싼 채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이 사진을 바라보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명희야 고생 많았지.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해주던 남편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밤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무대 뒤의 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대를 닫고 의상을 세탁하고 배우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치우는 자벽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벽부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암덩어리는 제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비웃듯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으로 요가 다 젖을 정도였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실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아들의 큰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미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장 좀 넉넉히 봐두세요. 라는 수아의 말에 저는 복부를 움켜쥐면서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그러자꾸나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서울 변두리 40평 아파트의 주인, 아니 무수리 김명희의 75세 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은 어느새 저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있었고 제가 쏟은 헌신은 아들 부부에게는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이제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수리로 살아온 20년의 세월이 대장암이라는 선고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복도에 앉아 의사의 선고를 듣던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장암 3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당장 입원비와 수술비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웅웅거렸습니다. 75년을 살며 남의 집 청소해주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아들 민준이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아득바득 모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 거 알잖아요. 3천만 원이 어디 애들 이름인가? 수술한다고 다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생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무슨 수술이야?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나이에 칼 대면 오히려 수명만 갉아먹는다는 거 몰라요?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제 말에 아들 민주는 걱정은커녕 미간부터 찌푸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의 그 무서운 선고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돈 아깝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내 자식의 얼굴이 수만 배는 더 소름 끼쳤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배신이 벌어진 데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잔인한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아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나이에 전신 마취하고 배 가르는 게 더 위험해요. 요즘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계시는 게 효도라고들 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오라는 건지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니요. 사돈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 1억을 선뜻 내주며 수습해 준 게 누구였습니까?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이 40평 아파트를 선뜻 내주고 무수리처럼 살았던 게 누구였냐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죽음의 문턱에 서자 그들은 3천만 원이 아까워 저를 사지로 등 떠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걸려온 친정 사돈의 전화였습니다. 사부인,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애들 앞길 9만리인데 왜 그렇게 짐이 되려고 하세요? 다 늙어서. 수술은 무슨 수술입니까? 그냥 참고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지.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마음 비우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자식과 사돈,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처치 곤란한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줬을 때는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던 사돈이 이제는 제 목숨값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작은 방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희야, 너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효도 받을 줄 알았니? 스스로를 책망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울음 끝에 묘한 서늘함이 차올랐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도끼가 들어찬 것입니다. 그래, 내가 멍청했지. 내 목숨 내가 지켜야지. 누구한테 구걸을 해? 저는 그동안 아들 내외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을 아껴 혹시라도 민준이가 사고라도 칠까봐 몰래 쟁여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자식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이제 제 생명을 지킬 마지막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수술을 포기한 줄 아는지 평소처럼 저를 부려먹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아침 국 좀 데워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내가 일군 집에서 내가 낳은 자식에게 죽으라는 소리를 듣고도 밥을 차려주는 무수리 생활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입원 예약을 잡고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4명의로 된 이 집을 단 한 푼도 저들에게 남겨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면서 말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조용히 짐을 챙기던 그날,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입원 안내문을 보고도 민준의 눈에는 오로지 제 서랍 속 통장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수술은 무슨 수술이에요? 그냥 그 돈으로 우리 가족 하와이 여행이나 보내주세요. 수아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 안 가면 병 나겠대요. 어머니, 우리 내일 하와이 가요. 비행기 표랑 호텔까지 다 예약했는데 여행 경비가 딱 1,000만 원 모자라네요. 그거 좀 내놓으세요. 대장암 수술을 위해 입원 가방을 싸고 있는 제 등 뒤로 며느리 수아가 너무나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은커녕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것들이
자신들 놀러갈 돈 1,000만 원을 내놓으라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추악한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암 3기인 에미는 죽든 말든 제 마누라 스트레스 풀러 하와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아들의 입술을 보니 제가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내 목숨값이다. 줄 돈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번엔 며느리 수아가 눈을 부라리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차피 그 나이에 수술해봤자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 돈 우리 주시면 하와이 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선물도 사오고 효도 제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수술 안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위약금이라도 물린대요. 심지어 이 악마 같은 것들은 제가 입원한 병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도 민주는 제 가방을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통장 어디 있어요? 비밀번호 뭐예요? 수술 취소하고 지금 당장 퇴원해요. 여행 경비 1,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가서 진짜 행복하게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지할 때까지 그들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암 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자식이라는 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제가 끝까지 돈을 내놓지 않자 수아는 제 얼굴에 대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수술해서.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지켜볼 테니까. 수술대에 오르는 그 시간 제 귀에는 환청처럼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과 수아 그리고 제 손자까지 세 식구는 인천공항에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고 푸른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미가 차가운 수술대에서 배를 가르고 암세포를 도려내는 그 처절한 순간에 제 자식은 구름 위에서 기내식을 먹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겠지요. 겨우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실에 누워 있을 때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핸드폰에는 며느리 수아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는 제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났으면 저희 없는 일주일 동안 집 청소 좀 싹 해놓으세요. 구석구석 먼지 쌓이면 애 기관지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돌아오는 날 복다리막에 촌다 큰 거로 사다가 백숙 좀 진하게 고아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꺽꺽대며 웃었습니다. 그래, 닭을 고아달라고? 오기만 해봐라. 너희가 먹을 백숙 대신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마. 회복실의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술 5일 만에 급히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집 10억인데 9억에 넘기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당장 계약하고 잔금 치러주실 분으로 알아봐 주세요. 서울 변두리 40평 아파트, 제 피와 눈물이 서린 그 집을 저는 그렇게 단칼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호의호식하며 돌아올 아들 부부를 위해 저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아주 특별한 빈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실밥도 제대로 아물지 않은 몸으로 병원을 나선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금매로 내놓은 집을 바로 사겠다는 젊은 부부를 데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9억에 내놓으니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잔금이 바로 입금되더군요.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하와이 바다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저는 포장이사센터를 불러 집안의 모든 짐을 드러냈습니다. 수아가 아끼던 명품 가방부터 민준의 골프채, 손자의 장난감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구와 짐들은 서울 변두리의 짐 보관센터로 옮겨졌고 저는 제 물건 몇 가지만 챙겨 강원도 친구 경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비밀번호가 이건데. 왜 안 열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왔다고요. 하와이에서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온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가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자신들 쇼핑백을 들고 75세 노모가 끓여놓았을 백숙 냄새를 기대하며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자식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치는 저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공항에서부터 전화를 해댔지만 제 핸드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그들은 낯선 도어락 번호 앞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리셨나? 번호를 왜 바꿔? 민준이 투덜대며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백숙 냄새가 아니라 횡댕그렁한 빈집의 냉기였습니다. 가구 하나, 커튼 한 장 남지 않은 텅 빈 거실. 그 적막한 공간 한복판에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로 명의가 넘어갔다. 내일 아침 새 주인이 이사 오기로 했으니 너희 짐은 보관센터에서 찾아가라. 보관소 번호는 아래 적어두마. 이제 내 인생에 너희라는 짐은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쳤나 봐. 이 40평 집을 팔아버리다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라고? 민주는 넋이 나간 채 빈 벽만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에서 사온 화려한 셔츠들이 텅 빈 거실에서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미가 수술비가 없어 피눈물을 흘릴 때 여행 경비를 내놓으라던 자식들에게 저는 집이 통째로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준 셈입니다. 갈 곳이 없어진 아들 내외는 결국 수아의 친정집으로 짐을 싸들고 기어 들어갔습니다. 1억을 해줬을 때는 사부인이라며 떠받들던 사돈이었지만 빈털터리가 되어 애까지 데리고 들어온 딸 내외를 보는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가 집까지 팔고 잠적을 하니? 사돈의 고함 소리가 수아의 친정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화가 터졌습니다. 사위는 장모 눈치를 보고 딸은 친정 부모와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결국 수아의 부모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노후를 망치기 싫다. 며 그들을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40평 아파트에서 무수리를 부리며 왕처럼 살던 민준과 수아는 이제 보증금도 없는 고시원, 방 2칸으로 밀려났습니다. 고시원의 좁고 퀴퀴한 방에 누워 민준은 매일 밤 제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죠. 강원도 경숙의 집 옆 제가 새로 산 작은 집의 창문 너머로는 푸른 산이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분노도 강원도의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된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되찾은 김명희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 비행기 안에서
백숙을 주문하던 그 뻔뻔한 목소리들은 이제 고시원의 얇은 벽 너머 한숨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75세,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이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7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로 된 평화를 누려보네. 강원도 원주 근처 오랜 친구 경숙이의 집 옆에 딸린 작은 단층 집을 샀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사고도 통장에는 여전히 수억 원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아침이면 경숙이가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고 우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산새 소리를 듣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 주방에서 허덕이던 제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서울의 그 삭막했던 40평 아파트는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수술 실밥은 아물었고 제 얼굴에는 억척스러운 무수리의 그늘 대신 은은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고시원에서 비참하게 무너진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가 냄새를 맡고 강원도 첩첩산중까지 저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런 기막힌 재회가 벌어진 데에는 자식들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끈은 생각보다 지독했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던 민준이 수소문 끝에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야 만 겁니다. 며느리 수아와 손주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입었던 그 화려한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굶은 듯 꾀죄죄한 모습으로 제 집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들을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몰 수가 있어요? 민준의 처절한 외침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손주를 앞세워 울음 섞인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애가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저희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네? 저는 방 안에서 커튼을 굳게 치고 숨을 죽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겠지만 수술대 위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던 그 차가운 감각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아가 제 얼굴에 대고 얼마나 사는지 지켜보겠다던 그 저주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라도 하는 양버텼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악을 쓰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애들 앞길 구만리인데 짐이 되지 말하던 사돈의 그 독한 충고를 제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돈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정확히 5천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서울 변두리에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해라.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또 오면 이 집도 팔고 영영 사라질 줄 알아라. 민주는 그 봉투를 쥐고 엉엉 울었지만 수아의 눈빛은 그 짧은 순간에도 5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계산하며 번뜩였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고 마당에 홀로 앉아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자식을 용서할 수 없지만 제 핏줄인 손주가 그 좁은 고시원에서 시들어가는 것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애미의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잠시 평화를 샀지만 악마의 아가리는 더 큰 먹잇감을 노리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75세, 이제야 조용히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산이 저를 품어주는 듯했지만 서울에서 온 독한 바람은 여전히 제 옷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용증 한 장 받지 않고 준 그 돈이 훗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대장암 수술비라는 기막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다시 고요한 강원도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정착한 지 어느덧 2년. 수술 경과도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욕심을 비우니 제 건강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끔 경수기와 장에 나가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마당의 텃밭을 일구는 소박한 기쁨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는 제가 준 보증금으로 서울 어딘가에서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일상을 깬 것은 수아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수술했던 그 대학병원에 갔는데 똑같이 대장암 3기라네요. 수술비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대장암 3기래요.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다는데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도 같은 병 알아보셨으니 그 심정 잘 아시잖아요. 평화롭던 강원도 마당에 불쑥 들이닥친 며느리 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대장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 다 늙어서 무슨 수술이냐며 참고 살다 죽으라던 사돈이 똑같은 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 벌어진 데에는 하늘이 내린 준엄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2년 전 하와이 여행 경비 1,000만 원을 내놓으라며 제 병실에서 행패를 부리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2년 전 제 가슴에 박혔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돌려주었습니다. 수아, 너 기억 안 나니? 내 아들 민준이랑 내 입으로 그랬잖니. 그 나이에 배 가르는 거 위험하다고, 맛있는 거나 먹고 죽는 게 자식 도와주는 효도라고. 내 친정엄마는 또 뭐라 했니?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참고 살다 죽으라며? 나 지금 그 말 그대로 실천하는 거다. 사돈 어른도 마음 비우고 편히 가시게 하는 게 너희한테 효도 아니겠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었습니다. 자기가 뱉은 독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제 아버지의 목숨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못 보내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돈 없다. 너희 보증금 5천만 원 해줄 때가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했지? 가서 내 친정엄마한테 전해라. 사부인이 말한 대로 참고 살다가 죽으라고. 수아는 마당에서 밤이 새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누웠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참으로 즐겼습니다. 자식은 버려도 핏줄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팔자인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수아 앞에 차용증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써라. 내 아파트 보증금에서 매달 얼마씩 갚을 건지 공증까지 확실히 받을 거다. 이건 빌려주는 거다. 주는 게 아니라 내 피 같은 돈 빌려주는 거니까 단 한 푼이라도 밀리면 바로 법대로 할 줄 알아.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의 수술비 3천만 원을 아까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 앞에 굴욕적으로 엎드려 3천만 원을 빌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돌려보내고 저는 텅 빈 마당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사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지만 죄짓고는 못 산다는 어른들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기막힌 복수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를 들고 뛰어가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앞으로 이들이 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5세 김명희의 집 앞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사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3천만 원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죠.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수술비가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옥죄는 거대한 부채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기력을 되찾은 사돈은 제게 했던 독설들이 매일 밤 가위눌림처럼 돌아온다며 딸과 사위를 재촉해 강원도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다 왔어요. 강원도의 고요한 아침을 깨운 건 쇠약해진 손주의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문 밖을 내다보니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초췌해진 사돈 내외까지 온 가족이 마당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를 남보다 못한 취급하며 사지로 내몰았던 그들이 이제는 한 무리가 되어 제 발치를 붙잡으러 온 것이죠. 이런 충격적인 재회가 벌어진 데에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땐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 목숨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사도는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찬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 민준과 수아 역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와이 가서 좋아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사람 대접해 주세요. 저는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그들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2년 전 서울 변두리 40평 아파트에서 저를 식모 취급하던 아들 부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에 찌든 민준의 어깨는 왜소해졌고 늘 기세등등하던 수아의 얼굴엔 삶의 고단함과 죄책감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홀로 맞이했던 그 적막함, 그리고 하와이에서 백숙을 끓여놓으라던 그 잔인한 문자 메시지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다들 돌아가세요. 돈은 차용증대로 갚으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서로 볼일 없는 사이 아닙니까? 제 냉정한 반응에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매일 울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의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제 심장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75세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손주의 눈물 한 방울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온 그들은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리 수아는 제 발등에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살자는 말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잘 알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속죄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어머니 청소하시던 그 고생,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당연한 참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마. 하지만 다시는 내 집에서 같이 살 생각 마라.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다. 단호한 제 선언에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 북적이며 살 수는 없겠지만 75세 김명희의 인생에 드리웠던 시커먼 원망의 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그 지옥 같은 미움에서 해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강원도의 노을이 무릎 꿇은 그들의 등 위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거실 창틀에 먼지가 좀 남았구나. 내 눈이 침침해도 그런 건 귀신같이 보인단다. 평화로운 강원도의 오후, 저는 정원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실을 바라봅니다. 며느리 수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40평 집에서 제가 했던 그 고된 노동을 이제는 수아가 매주 찾아와 속죄하듯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막힌 운명의 역전이 벌어진 데에는 진심, 어린 참회만이 용서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한 김명희 여사의 단호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집의 정원은 이제 제법 정돈된 모습입니다. 경수기와 함께 심은 꽃들이 제철을 맞아 활짝 피어났고 마당 한쪽에는 며느리가 매주 와서 정성껏 일군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월세방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아들. 민중과 며느리 수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이곳 강원도로 향합니다. 수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두릅니다. 예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여자가 이제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합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다 끝냈고요. 냉장고에 일주일치 밑반찬이랑 국도 넉넉히 해뒀어요. 깐 보시고. 싱거우면 말씀해주세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조심스러운 진심이 묻어납니다. 민주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거운 짐을 옮기며 제 눈치를 살핍니다. 엄마, 보일러 소리가 좀 이상하길래 제가 손봐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바로 달려올게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저놈이 진작에 이랬더라면 내 배에 칼을 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이 거리가 오히려 우리를 가족답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가끔 사돈 내외도 함께 내려와 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부인 덕분에 제가 다시 삽니다.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수아한테 매주 가서 효도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합니다. 사돈의 그 겸손한 태도를 보며 저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은혜랄 게 뭐 있나요? 사람 도리하고 사는 거지요. 저는 결코 그들에게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중과 수아가 어머니, 저희 이제 철들었으니 다시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때도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누구의 시중도 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차 마시고 산책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사는 시간이야. 너희는 너희 삶을 책임지고 나는 내 노후를 즐기마. 매주 토요일 저녁 청소와 요리를 마친 아들 내외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저는 수아에게 직접 구운 빵이나 텃밭 채소를 조금 싸줍니다. 그것은 용서의 징표라기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누는 최소한의 정입니다. 차를 타고 멀어지는 아들 가족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정원을 거닙니다. 75세 김명희, 이제 제 이름 앞에는 희생이나 인내라는 수식어 대신 자유와 평화라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한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암, 투병과 자식들의 배신이 역설적으로 저를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집을 지키고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부당함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완성했습니다.
강원도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별을 보여줍니다. 저 별들처럼 제 남은 인생도 반짝이며 흐르겠지요.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던 무수리 김명희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75세 김명희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